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하고 절차적으로도 되게 다르고요. 일단 목적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절차를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소년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년사건 자체를 겪어본 변호사들이 많이 생각보다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가름을 짓고, 내가 유죄라고 하면 그 형량을 얼만큼 받아야 될지, 뭐 벌금을 받을지, 집행유예를 받을지, 징역형을 받을지 이렇게 결정하는 절차라고 하면, 소년사건에 대한 목적은 일단 이 소년을 아직 어리니까 기회를 주자는 게 소년법의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교화하고 그 아이의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떤지,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교화하는 게 사실은 소년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사건은 비공개로 처리가 되고요. 일단은 변호사가 선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변호사와 당사자인 소년과,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부모님도 같이 꼭 참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과 이렇게만 이제 그 법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공개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판사님께서 처분을 예정을 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가 이제 그날 가서 이렇게 심리 변호를 하고 하면 판사님이 이렇게 지우개로 처분을 지우시고 다른 처분을 내리시기도 할 만큼 미리 다 기록만으로 판단을 하시고 처분을 예정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간혹 되게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뭔가를 말을 해서 기회를 얻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로 처분을 하시니까 그거에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간혹 되게 또 심한 이제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의견서라든지 탄원서라든지 뭐 반성문이라든지 아무것도 제출 안 하고 그저 심리때 가서 소년사건이니까 가볍다고 생각하시고 가서 제가 잘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가셨다가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아이만 따로 이제 분류가 되고 부모님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은 그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모든 자료들을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고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인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소년사건에서는 보조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조인 의견서를 쓰게 될 것이고, 만약에 변호사가 없다고 하면 직접 탄원서든 반성문이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판사님이 보실 수 있게, 그쵸, 심리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제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 사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년 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소년들이 만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아예 형사처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나이를 조금 더 낮추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 10세부터 14세까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아이들은 무조건 소년 사건으로 이제 처분이 되고요. 만 14세부터 이제 만 19세까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되게 무겁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처럼 그냥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형사처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소년사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애초에 처음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만약에 죄가 무겁다 생각이 되시고 죄질이 이제 처음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라는 판단이 되신다고 하시면, 어렵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같이 대동을 하셔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이가 소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리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분류심사원에 꼭 보내야겠다,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고 있네, 이렇게 큰 죄를 져놓고 이렇게 판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하기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미리 제가 이랬지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판사님께 보여드릴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제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자료 같은 거, 반성문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주로 반성문도 제출하게 되고요. 소년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아이가 학교를 만약에 다니고 있으면 학교 다녔을 때 그 학생 기록부라고 하잖아요. 그 어떻게 아이는 뭐 어떤 성격으로 뭐 보면은 뭐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출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나 뭐
뭐 이제 또 아는 친구들의 탄원서를 받을 때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사실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어울려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계획서 같은 걸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우리는 아이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저같이 맞벌이 부모님이라고 하시면 엄마가 일찍 퇴근을 해서 꼭 아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지금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이수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다거나 그리고 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아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또 아이도 또한 또 자기 앞으로의 장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출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탄원서나 반성문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 분명히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사님께서 꼭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입증 자료는 꼭 필요합니다. 주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만약에 아이가 지금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때는 학원을 끄는 영수증이라든지 학원에 매일 출석하고 있다라는 출석부라든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담을 받으셔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자료인지 준비를 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